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에 벚꽃 보러 다녀오셨나요? 저도 벚꽃 보려고 근처에 화랑유원지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날씨가 조금 흐려서 영상을 참 찍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찍긴 찍었는데 뭔가 좀 안 예뻐. 그래서 그냥 두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좀 예쁜 벚꽃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날씨가 되게 따뜻해서 정말 완연한 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가끔 지내다 보면 어떤 날 멘탈이 막 깨질 때가 있어요. 잘 지내다가 지치고 완전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혼자 글 같은 걸 좀 써보는 것 같아요. 일기같이. 일기는 아닌데 나에게 내가 나중에 좀 봤으면 하는 그런 글, 아니면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좀 정리하는 글, 희망적으로 끝나는 글, 그런 글을 좀 남기는 편인데 제가 좀 힘들 때 남겼던 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썼던 그 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하고 조금 결이 맞기는 한 글이에요. 제가 쓴 글의 제목이 뭐냐면 멘탈이 흔들린 오늘의 나에게 라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멘탈이 크게 흔들렸던 날이다. 그동안 잘 견뎌내며 무던하게 해오던 일이었는데 돌발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이럴 때마다 난 참 나 스스로가 나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이러는구나 싶어서 말이다. 머리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잘 견뎌내야지, 무던히 이겨내자 라고 마음먹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다. 늘 그런 식이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알지 못하는 듯하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것을 알고 있다. 경험으로 말이다. 다만 좀 나아지기까지의 시간이 걸릴 뿐이고 그 시간이 조금은 괴로울 뿐이라는 걸 안다. 그 시간이 괴롭긴 하겠지만 억지로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 하진 않을 생각이다. 아픔을 외면하면 그 상처는 곰곰한다. 연골까진 아니더라도 아물 수 있도록 관심을 꾸준히 주어야 할 것이다. 평소에 나는 허탈함이 느껴지면 허탈해야 하고 괴로움이 느껴지면 그 괴로움을 온전히 느끼려 노력하는 삶을 산다. 그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오늘처럼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오면 나의 가치관은 시험대에 오른다. 느껴지는 아픔을 외면도 해봤고 다른 것들로 관심을 옮기려고도 노력해봤다. 그러나 아픔을 온전히 겪어내지 않는 한 그것은 형태를 갖춰 오래도록 내 곁에 머물렀다. 하여 오늘도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쳐다보기조차 싫은 아픔을, 상처를 내 앞에 꺼내놓으려 한다. 괴롭고 힘들지만 지금 이 순간을 무던히 마주해야만 분명 새살이 돋아날 것이다. 남이 나를 돌봐줄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아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그 시작은 아마도 관심을 주는 것이겠지.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보듬어 주어야겠다.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괴로운 일이 무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정직하게 말하고 또 정직하게 들어주어야겠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대체로 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내 마음이 피폐한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저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내 안부터 가꿔야 할 것이다. 나에게 말을 건넨다. 많이 아프지? 괜찮아, 좋아질 거야. 지금까지 잘했잖아. 내가 계속 옆에서 돌봐줄게. 예전처럼 너 혼자 모든 아픔을 견디게 하지 않을게. 시간에 맡긴 채 외면하지 않을게. 같이 견뎌내자. 나에게 건네는 이 몇 마디 말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진다. 뭉클해진다. 아마도 위로일 것이다. 위로라고 하여 크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아픈 걸 아프다고, 힘든 걸 힘들다고 인정하는 것, 그거면 된다. 지금 내 마음이 울컥하는 이유는 내가 나에게 이런 말들을 별로 해준 적이 없어서 그렇겠지 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나를 과연 사랑했는가, 연민하였는가. 그저 나를 늘 부족하다고만 여기고 못나고 발전해야 되는 존재로 여기진 않았는지 여러 생각들이 떠오른다.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게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관심을 가지려 한다 라는 시작 지점이 아닐까 한다. 아, 내가 나를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구나. 누군가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구나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된다. 그렇다, 나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건 지금 내가 느끼는 아픔의 진짜 원인으로 다가가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문제의 원인을 알고 다음 내가 어디를 디뎌야 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슴풀에 길을 찾는 일일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순간에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곳을 발견한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다. 아마 그것만으로도 한결 숨통이 트이는 기분일 것이다. 글을 쓰다 보니 벌써 좀 괜찮아진 느낌이 든다. 세상 누구나 오늘의 나처럼 멘탈이 흔들리거나 와장창 깨져버리는 날이 있다. 그건 비단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기 저 사람만 그러는 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럴 땐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쉬자. 여유를 즐기는 거다. 쉬면서 현재 나의 상태에 귀 기울여보자.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천천히 알아가 보는 거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생각해보니 이건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못해주는 일이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나를 다시 일어나,
걷게 해주지는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니 나에게 고맙다. 언제나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니까. 괜찮다고, 천천히 일어나도 된다고, 다 그런 거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듣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나 자신에게 그런 말을 진심으로 해줬을 때 그때 느끼는 평온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늘 잘해온 것들은 금방 잊고 만다. 잘못한 것들만 오래 기억하고 괴로워한다. 누군가 너 잘 살아왔어 라고 칭찬해 주어도 그 칭찬에 온전히 젖어들지 못한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래, 살다가 멘탈이 깨지는 순간은 자동차 경주에서 바퀴를 갈아 끼우는 시간, PT 나는 시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주에서 그 시간은 필수다. 그렇게 정비하는 시간이 없으면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가게 하겠지만 언제 바퀴가 터져 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별거 아니다. 힘든 일, 그저 바퀴를 갈아 끼우는, 그렇게 약해진 멘탈을 재정비하는 일, 그뿐이다. 다시 쌩쌩 달릴 수 있도록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또 달콤한 봄바람을 마주할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다시 온전해지기 위한 시간인 거다. 자기 이해. 자기 이해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자신의 능력과 한계, 강점과 약점, 자신의 통제력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인지적 맹점을 알아야 한다. 즉,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 즉, 미국 국방부 장관을 지낸 도널드 럼스펠드의 유명한 표현을 빌리자면 미지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자기 이해 수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모르겠는데? 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지 체크해보자. 이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무시하거나 결과를 이해하는 대신 대충 넘겨버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뭘 모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승산 있는 게임을 하기 위한 열쇠일 것이다. 최근에 난 단체 외식 자리에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친구의 강력한 자기 이해를 목격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소식에 발견한 주식 투자자가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관해 소개를 했다. 그의 설명은 내가 몇 년 동안 들어본 것 중에 가장 그럴싸했다. 설명을 끝까지 들은 친구는 잠시 물을 한 모금 하더니 저는 주식에 관심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테이블 전체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놓친 건지 궁금해했다. 마침내 누군가가 침묵을 깨면서 그가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는 이유에 관해 물었다. 친구는 대답했다. 저는 그 분야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제가 아는 것에만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식당을 나오면서 나는 친구와 대화를 이어갔다. 친구는 그 주식 투자자도 믿을 만하고 기업에 관한 그의 설명도 그럴듯했다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구는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는 말이야.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그걸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내 친구는 부동산에 관해 잘 알았고, 그 분야에서 인내심을 갖고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를 아는 건 아주 실용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식의 양보다 지식의 경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찰스 멍거가 나의 부동산 투자자인 친구의 견해와 꽤나 유사한 이야기를 했다. 다른 사람의 적성에는 맞고 자네 적성에는 맞지 않는 게임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자네가 질 거야. 자네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해. 나아가 자신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우위가 사라지는 시점도 알아야 한다. 자신이 경계선의 어느 쪽에 있는지를 모르거나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라면 경계선 밖에 있는 것이다. 다만 자기 이해는 구체적인 기술에 한정되지 않는다. 자기 이해는 기본값에 취약한 시점, 즉 언제 나 대신 상황이 생각하게 되는지를 인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때로 우리는 지나치게 흥분해서 슬픔이나 분노, 문제를 더 키우고 사고 등에 휘말리기도 한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피곤해서 성질을 부리거나 너무 배가 고파서 괴물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때때로 우리는 사회적 압력과 사회적 멸시에 그 위협에 극도로 예민해지기도 한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 능력과 한계를 아는 것은 기본값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신의 취약점을 알지 못한다면 기본값이 취약점을 파고들어 우리와 우리가 처한 상황을 휘어잡을 것이다. 자신감.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의 가치를 신뢰하는 것이다. 독립적으로 사고하면서 사회적 압력과 자아, 관성 또는 감정에 맞서 굳건히 버티려면 자신감이 필요하다. 모든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걸 이해하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지퍼 올리기나 신발 끈 묶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간단한 기술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키운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어른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벽화 그리기, 낙심한 친구 위로하기와 같은 더욱 복잡한 능력들을 익히게 된다. 자신감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능력,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의 원천이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말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줄 안다. 건강한 자신감을 키운 사람은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닥쳐도 이를 헤쳐나갈 수 있다. 자신감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자기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천이다. 자존심은 자신의 결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막는 반면에 자신감은
이런 결함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겸손을 배울 수 있다. 겸손하지 않는 자신감은 보통 과신과 같으며 이는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취약성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어떤 면에서 자신보다 낫다는 걸 인정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 당면 과제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때때로 이런 의구심을 품으니까. 그러나 자신감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감이나 무가치함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는 자존심의 또 다른 함정일 뿐이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당면 과제를 완수하는 데 주의를 집중한다. 그런 사람이 거두는 모든 성공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자신감의 성장을 촉진한다. 꿈을 포기하는 것은 역량 부족보다 자신감 부족이 원인일 때가 많다. 자신감은 종종 성취의 부산물이지만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을 통해서도 생길 수 있다. 내면의 작은 목소리가 의구심을 부추길 수도 있지만 과거에 인내하며 극복한 많은 공경과 또 도전을 상기시킬 수도 있다. 누구에게나 이 작은 목소리가 화제로 삼을 수 있는 긍정적인 순간들이 있게 마련이다. 누구에게든 수천 번을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운 경험이 있다. 그 누구에게든 처음부터 실패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한 다음번엔 성공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해고를 당했지만 결국 더 나은 자리로 이동한 경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별의 아픔이든 사업의 실패이든 스키를 처음 타면서 크게 겁먹었던 순간이든 그걸 이겨내고 이전보다 더욱 강해진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과거의 공경은 미래의 공경에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자신이 겪은 역경에 관해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막내 아들을 데리고 절벽 점프를 하러 간 날,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힘들게 꼭대기까지 올라와 8m에 가까운 절벽을 내려다본 아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여 다시 기어 내려가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기어서 내려가는 것이 점프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살짝만 삐끗해도 날카로운 바위 위로 추락할 수도 있었다. 아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점점 더 공포에 질려갔다. 나는 아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 했다. 가장 먼저 한 건 호흡에 집중하는 일이었다. 심호흡은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인 도구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숨을 들이마신 후에 곧바로 더 짧게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했다. 이는 흐느끼며 울 때 호흡하는 방식과 비슷한데 이렇게 하면 흐느껴 울고 난 다음처럼 다소 마음이 안정되게 된다. 이렇게 먼저 신체의 긴장을 푼 후에 내면과의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어떤 혼잣말을 했는지 물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았다. 아들은 절벽을 오른 것부터가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그렇게 자책하면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더 큰 공경에 처했다고 후회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가끔 혼잣말로 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내가 두 번째로 시도한 건
아들의 머릿속에서 전개되는 대화를 바꾸는 일이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우리의 말이 그들의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 스스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아들에게 과거의 경험 중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결국 해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 내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아들은 스노우보드를 탄 일이나 스키장에서 실수로 최고 난이도의 슬로프에 들어갔던 일, 수상 스키를 처음 타러 갔던 때를 이야기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아들에게 크나큰 용기가 필요했던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자신이 예전에 처음으로 해냈던 그 어려운 일들을 떠올리면서 아들은 다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런 다음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몇 초도 되지 않아 아들의 얼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나는 또다시 점프하기 위하여 절벽으로 기어 올라오는 아들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감당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않으며 유난스러워 보일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동안에 바보처럼 보일 위험도 감수한다. 이런 사람은 이미 충분히 두들겨 맞고 있다가 다시 일어서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무리를 능가하려면 때때로 다르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면 방해꾼과 습관적 반대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중의 의견 대신 현실의 피드백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가장 소중한 목소리는 자신이 과거에 성취해온 온갖 것들을 상기시키는 목소리다. 그러면 해본 적 없는 특정 작업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분명 알아낼 수 있다. 자신감은 마주하기 힘든 진실을 받아들이는 힘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원하는 세상이 아닌 실제 세상을 마주해야 한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 모두에겐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인정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고통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는 장래성이 없는 직장에서 썩고 있거나 파산 직전인 혹은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투자처를 붙들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을 일찍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여파에 대해 더 일찍 대처할 수 있으며 그럴수록 그 여파를 관리하기도 한결 쉬워진다. 힘든 일을 처리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건 대개 할 일을 미루고 합리화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세상에 완벽한 순간이란 없다. 그런 순간을 계속 기다리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동기와 행동, 그리고 결과에 솔직하다. 이들은 내면의 목소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걸 안다. 또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대신 세상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인다.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신념이 무엇이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니게 되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고 싶은가? 세상에는 이런 단체가 있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정말 황당하지만 지구 전체에 걸쳐 수백 명의 회원을 보유한 평평한 지구와 쾌라는 것이 아직도 있다. 우리는 똑같은 망상을 가진 사람들과 쉽고 빠르게 어울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상이 사실이 되는 건 아니다. 현실은 인기 경쟁이 아니다. 나에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해서 내가 옳은 것도 아니다. 집단 동이라는 따끈한 물에 일단 몸을 담그면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사회적 기본값이 다시 발동한다. 우리를 둘러싼 집단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 내가 옳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면 현실에 적응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와 또 주의력만 허비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이것이 현실을 인정하기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해야만 현실을 바꾸려고 시도할 수 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왜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지? 왜 누구는 나보다 늘 좋은 결과를 얻지? 그 사람은 나와 뭐가 다르지? 하면서 궁금해 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한 번은 어느 날 한 대기업의 CEO와 산책을 하면서 주요 직책에서 직원을 뽑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그가 내가 그에게 물었다. 직원 수행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성격 특성 하나만 고르라면 뭘까요? 그거야 쉽죠.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안에 대해 얼마나 솔직하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는 처음부터 최선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재빨리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은 자아가 아닌 결과에 주목한다. 반면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세세한 부분들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 사람은요, 무엇이 옳은지가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더라고요. 자기 책임에 관한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이를 옳은 것의 반대편이라고 부른다. 평소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과와 나에게만 최선인 결과를 혼동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객관적으로 옳은 것을 위해서 나의 입장을 기꺼이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 옳은 것의 반대편에 자주 서게 되는 사람은 나무의 숲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여러 각도에서 사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종종 하나의 시각, 즉 자신의 시각에 갇혀 있는 것이다. 여러 관점에 서서 사태를 바라보지 못하면 맹점이 생긴다. 그리고 이런 맹점이 있으면 곤란에 처하기 쉽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표시다. 다른 사람의 설명이 내 설명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것은 적응력의 표시다. 현실을 직시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거나 안다고 여겼던 것을 제고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오래된 자아상에 흠집을 내는 피드백을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직시하라는 말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관리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건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이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한 번은 뉴욕에서 효과적인 결정에 관한 강연을 했다. 강연이 끝나자 한 여성이 질문이 있다면서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녀에게 강연이 늦은 시간에 끝나는 바람에 바로 공항으로 가야 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운전기사가 공항까지 태워다 줄 수 있는데 가는 동안 얘기를 나눌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녀는 현재 자신이 씨름 중인 매우 어려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몸담고 있는 조직의 차기 CEO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두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소개하면서 조직의 당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그녀는 문제를 자세히 설명한 후 자신이 조직에 제시한 해법을 나에게 말해 주었다. 그 해법은 꽤나 그럴듯했지만 다소 복잡하고 실행에 많은 위험이 따랐다. 사실 더 간단하면서도 비용과 위험이 적은 대안이 있었다. 그 방법이 객관적으로 더 나은 해법이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경쟁 후보의 아이디어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자신의 해법이 더 나은 것임을 증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해법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마지못해 고백했다. 그녀가 옳은 것의 반대편에 서게 된 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느낀다. 그들은 자신이 옳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리라 생각한다. 나 또한 예전에는 그랬다. 나는 그녀가 실패를 통해 몸소 깨닫도록 놔두는 대신 마음가짐과 옳은 것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문제에 관해 내가 비싼 수업료를 치르면서 깨달은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오랫동안 난 나의 아이디어가 최고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기거나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은 내가 옳다는 느낌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그러다 나의 잘못을 깨달은 것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모든 것이 내 어깨에 달렸고 오류의 대가가 매우 커지면 누가 옳은가보다 무엇이 옳은가에 집중하게 된다. 나는 이 사실을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다. 내가 옳다고 느끼고 싶은 욕망을 포기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내 공적을 쌓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에 집중했다. 만약에 당신이 회사의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100년 동안 그 회사를 팔 생각이 없다면 어떤 해법을 선택하시겠어요? 나의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더니 그녀가 대답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고마워요. 몇 달 후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그녀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믿지 못하실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가 CEO가 되었어요. 삼키기 힘든 이야기였는데 결국 경쟁자의 결책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울추가 오히려 제 쪽으로 기울었어요. 설령 경쟁자를 지지하는 꼴이 된다고 해도 자존심을 버리고 회사의 최선인 해결책을 선택했는데 이 사회가 그런 모습의 저를 보고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신감은 바로 이것이다. 누가 옳은가가 아닌 무엇이 옳은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힘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입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다. 자신감은 옳은 것의 편에 서게 해준다. 그러니 자아가 아닌 결과에 집중하라. 네, 셰인 페리시의 클리어 싱킹 중에 일부 읽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저의 생각과 좀 비슷한 게 있어서 좋았어요. 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렇지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 책은 현명한 판단력을 좀 키우고 싶고 탁월성을 높이고 싶다, 삶에서. 그런 사람들이 읽어보면 좋을 책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평소에는 되게 두루뭉술하게 사고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조금 생각에도 디테일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삶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선택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바로 판단력이겠죠.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이잖아요. 나 사실 결정장애야. 나 잘 못 골라. 그러면서 남들이 정해준 길로 많이 가고, 저도 많이 그래요. 점심 메뉴를 고를 때조차 나 결정장애 있어. 나 잘 못 골라. 그러니까 너가 좀 리드 좀 해줘 라고 할 때가 많은데, 가끔은 그런 게 되게 버릇이 돼서 삶의 모든 일들을 좀 그렇게 안일하게 대하고 있던 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요. 가끔은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는, 내 생각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 안녕.